주말에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잭슨홀의 충격 때문이다. 자, 파월 의장이 매파 발언을 했죠.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파월은 비둘기파야, 좀 더 완화된 정책을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식의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잭슨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이제 잭슨홀은 끝났고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럽발 에너지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의 이제 가스 요금 인상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유가가 계속해서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최근에 내려갔었던 어떤 행복했었던 그런 기분들이 다시 빼앗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에너지 위기감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19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모습인데, 금리 인상에도 B2가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레버리지, 즉 B2는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글쎄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워낙 흔들흔들 거렸기 때문에, 자, 오늘 생각조차도 하고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걱정이 많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얻어맞고 시작은 하겠죠. 근데 얻어맞고 시작하는 게 저점이라면 나쁘지 않겠죠. 자, 일단은 개파락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최악이라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와서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괜찮은데? 그죠? 마이너스 1.5% 떨어져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0.3으로 끝났다라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횡보나 소폭 상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버리는 게 투자 심리에 크게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은 일단 시작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생각됐죠. 자, 월요일은 원래부터가 이제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더 클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재료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겠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은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때문이었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파월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계획이다. 네, 그것도 큰 폭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뒤에 결국은 방향을 전환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또는 이제 내년도겠죠. 내년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됩니다.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인상의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경기를 부양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 지표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출구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돈을 계속 풀게 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의 폭이 지금 너무 빠르다는 거. 사실은 문제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들은 물가 때문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가 아직도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내년도까지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에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나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파월이 매파로 변했다. 네, 저런 매눈깔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파월이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왜냐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비둘기파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어쨌든 파월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 네,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할 것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 사실을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없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인상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사실 이거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FOMC가 9월 말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9월 말에 있는데, 네, 이 FOMC에 대한 그 금리 인상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이 아니라 이제부터 발표될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월요일 날,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 새벽, 네, 월요일 저녁이 될 텐데, 월요일 날 발표되는 것은 이제 그 브레이너드, 어디죠? 네, 연준 부의장이죠, 이 사람이. 브레이너드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발언을 하는데, 이 브레이너드는 대체적으로 비둘기파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말하지 않겠나. 파월 의장이 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보게 되면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화요일날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는, 이제, 윌리엄스의 발표가 또 있습니다. 윌리엄스의 연설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는 이제 중립하는 입장이에요. 중립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금리는 계속 인상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큰 폭의 인상은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표가 발표가 되는 게 있죠. 소비자 신뢰지표 CB라고 써 있는 거요. 네, CB 컨슈머 컨피던스, 이게 소비자 신뢰지표인데, 요 지표는 조금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조금 나아요. 지난번에 95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97 정도로 뜁니다. 즉, 이 부분도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메스터는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파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올 연말까지, 네, 한 1.25 정도 금리 인상이, 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정도 수준까지만 얘기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차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0.5, 0.25에서 1% 올라가든, 0.75, 0.25 이렇게 가서, 네, 1.25가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범위로 끝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어떤 연속성이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 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파의 발언이고, 또 시장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그 예상이 되어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거의 대부분, 네, 비둘기파. 네, 그래서 조금 그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조금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지표들 발표가 되는데,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금요일날 발표되는 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금요일날 아침에 장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될 텐데, 자, 이게 3.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5%였죠? 그래서 이 3.5%라는 실업률이 발표가 되면, 이 정도면은 경기 침체 없는데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없으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가는데,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지, 이제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 13일 날이 되면, 이제 저게 됩니다. 9월 13일 날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밑으로 떨어졌다. 근데 실업률이 좋다. 그러면은,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안정감이 있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 뭐가 있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에 FOMC를 통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부분들은, 이 경제 지표에 따른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뭐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은 그냥 네, 일시적인 흔들림일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월요일날 빵 떨어지다 시작했다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잭슨홀 연설이 너무 힘들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쫄았어. 네, 쫄았어요. 연준의 유동성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의 실물 경제 충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는 역실적 장세가 돌아갈 수 있다. 즉 실적이,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거나 또는 경기와 무관한 네, 그런 성장주 또는 경기 방어주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 유지해라. 경기 방어주 쪽이라면 이제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는 은행주, 금융주가 이제 대표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 수혜주들은 어차피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뉴스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거나 또는 방어주 위주의 포트를 구축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연준의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저점을 깬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즉 바닥은 잡혔다는 얘기죠. 대신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포지션들은 네, 여러분들이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서둘러서 매수하지 말고 그냥 유지를 잘 해줘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지수 전망치를 2350에서 2600포인트까지 제시했다. 이제 9월달 전망 범위예요. 근데 이 전망 범위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요도 없는 거고 의미도 없는 거고 뭐 달라고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증권사에서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해라. 그 다음에 재료가 있는 거, 정책 수혜주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과 되겠죠. 자,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충격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를 네, 아주 나쁘게 보지는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럽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공급 우려에 대한 자극이 될 것 같다. 국제 유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반기에 상승을 다시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뭐 수요가 감소한다. 뭐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유럽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석유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에서 지금 막 계속 유럽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가스 대신에 네, 석유에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기름 보일러로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유류의 소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WTI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28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94달러 부근, 94달러 부근이면은 네, 지난 저점이 이제 지지난주 화요일 16일이네요. 16일날 이제 86달러 정도 있었는데 거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즉 8월 중순 이후에 저점 찍고 나서 서서히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일단은 뭐 감산에 대한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산을 하게 되면 유가가 네, 더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산이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란이 지금 뭐 원유를 이제 수출하는 길이 열린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중요한 것은 네,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수요 예측에 대한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 있다. 즉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네요.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9월 초에 열립니다. 9월 초에 열리는 오펙 정례 회의에서 10월 감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긴 있겠는데 지금은 감산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뭐 증산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세계 경기 둔화 흐름, 이게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역할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전 세계의 어떤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이제 이 원유의 어떤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든지 또는 유럽의 어떤 석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가스에서 석유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석유의 수요를 크게 키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를 다 이제 유류 제품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름을 퍼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일단 무조건 올라가게 되겠죠. 물가도 높은 상태에서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이 더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끝까지 기름 좀 안 쓰면 어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게 석유예요. 아시죠? 뭐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섬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예요. 그냥 전부 다 석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석유 제품 안 쓰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석유 원유에서 원재료를 뽑아내가지고 다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고기 잡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면은 그것조차도 장비를 돌려야 되면 기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름 없이는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뭐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금 유가에 대한 변동성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어떤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가 관련한 부분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정유주들이 움직임들을 조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의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비투를 다시 하고 있다. 빚내서 다시 투자하는 거죠. 이번에는 복수하고 말 거야. 네. 두 번째 깡통을 차러 오신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만, 지난번에 이 신용 때문에 아주 큰 손실 봤다가 이제 다시 복구하려고 또 빚내서 두 번째 도전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네, 두 번째 깡통 또 나는 거니까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한번 당했었던 사람들이 또 당하러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기억력이 너무 나쁘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자, 기존에 이제 그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7조 5천억 정도였습니다. 7월 7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5일 기준 봤을 때 19조 3천억입니다. 19조 3천억. 많이 늘었죠. 거의 2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수라고 봐야 됩니다. 신용융자는 가장 거의 마지막에 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일단은 돈이 내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지인들한테 먼저 빌리겠죠. 그리고 은행 담보 대출, 주식 뭐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에서 먼저 담보를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을 좀 쓴다든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뭐 카드론, 이게 잠깐 쓰고 말 거야 하면서 카드론을 쓰게 됩니다. 카드론 이자가 굉장히 세지만 잠깐 쓰고 다시 갚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일단 지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쭉 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한 주식 담보 대출 이런 것들, 뭐 신용 담보, 이게 신용 거래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좋아 신용거래지 그냥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이게 금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금리가 10%대 넘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9%대인데 금리 인상 때문에 더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야, 이거는 정말 신용량과 늘어나고 있는 것은 또다시 한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부담의 완화, 그 다음에 증시가 반등할 것, 이게 이제 신용을 지금 쓰는 이유예요. 금리가 뭐 10%야. 근데 내가 10%보다 더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자신감이죠. 이런 자신감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증시가 반등할 거다, 올라갈 거다, 올라갈 땐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그 대출 많이들 활용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일단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당분간은 0.25%포인트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 물론 이거는 최저 수치이기 때문에 0.5% 인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라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있었고,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조달금리, 즉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조달하게 되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증권사들도 뭐 당연히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뭐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러면은 이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당연히 돈을 빌린 사람이 되겠죠.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레버리지는 신중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만약에 주가가 그냥 쭉쭉 올라가면 상관없겠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된다면 아무도 그런 생각하면서 돈을 빌리지는 않겠죠. 자, 사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돈을 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신용장고나 이 주식담보대출을 하실 때도 주가가 올라가서 금방 갚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빌려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변동성을 보였을 경우에는 아주 큰, 네,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신용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시면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변동성이 일어날 때 홀랑 다 뺏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는 지금은 쓰시면 안 됩니다.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바닥에서의 변수가 생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용융자를 쓰면 좋지 않고요. 상승 추세가 조금 진행되고 있을 때, 확실시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그때는 뭐 조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어쨌든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 안 쓰는 게 최고고,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주작 투자다. 그래야지만이 시간과도 싸우고 변동성과도 싸우고 결국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잭슨홀에서의 매파적인 발언을 한 파월 때문에 기분 나빠. 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날 방법은 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다가올 경제지표들이 우리에게 희망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럽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러시아 전쟁이 끝나버리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우려감이 있을 때는 일단 원재료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정유주 섹터, 즉 정제 마진을 다루는 쪽에서는 오히려 마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수혜 종목과 피해 종목을 나눠가지고 섹터를 구분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리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투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 증권사 쪽에서 이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이제 주자릿수 넘어간 지 오래됐죠? 네,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는데 왜 계속해서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이 비투로 들어오는 것인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마음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길로 가려다가 더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안정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증시 붕괴가 아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증시의 붕괴가 아니다. 즉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 바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의 필수적인 기본 규칙 중 하나는 시장에 참여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수익을 챙기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닌가. 이에 관해 존 보글이 완벽한 조언을 한 적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제가 한 말이랑 비슷한데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 한 번 더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만 있다면 복리의 마법 덕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설사 한심할 정도로 최악의 타이밍만을 선택하더라도 말이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샀는데 주가가 폭락했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식을 못할까? 아니, 그렇게 하시더라도 살아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죠? 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한 존 보글이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한 내용들이죠. 근데 내가 한 얘기랑 비슷하네. 네.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것만 잘 지켜주시고요. 단기적 변동성은 무시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지나가는 거고 조정도 지나가는 거고 상승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름만 잘 타고 가시면 되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넉넉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되죠? 네, 9시에 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 그지 같은 시장들 올라가 이렇게 한번 화이팅 해주자고요.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9시 무료방송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